산과 물과 사람의 인심이 맑아 삼청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경상북도 청도. 청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소싸움입니다. 한 해 경기가 시작되는 3월, 주말이면 봄나들이 나온 가족으로 경기장은 북새통입니다. 소싸움은 무리지어 있던 소들이 힘을 겨루는 걸 보고 자신의 소를 응원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쪽 소가 꽁무니를 빼면 지는 겁니다. 소싸움이 청도의 오래된 볼거리라면 미나리는 새롭게 떠오른 명물입니다. 화악산과 남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구릉에는 미나리밭이 가득합니다. 4개 마을 127가구에서 미나리를 키우는데요. 생산량이 무려 1000톤을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한재 미나리는 미나리 깡이 아니고 미나리 밭입니다. 물이 미나리 깡은 물을 채워서 미나리를 재배하지만 우리 여기는 물을 채우는 게 아니고 밤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2, 3cm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미나리 깡하고는 전혀 좀 다른 재배 방식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리의 원산지는 인도 차이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 고려시대였죠. 청도 미나리는 자생하는 미나리 씨앗을 받아 하우스에서 재배합니다. 흙이 없으면 이거 생거로 먹거든 원래 우리는. 이 향이 요즘 독특합니다. 그 속이 꽉 찬 남자처럼 한재 미나리도 꽉 찼고 영양분도 다른데 미나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삭아삭하고 맛이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량으로 미나리를 생산한 건 1992년부터입니다. 일조 시간도 짧고 물이 너무 차가지고 벼농사를 지으면은 물이 너무 차서 보면은 덜에 좋은 놈보다 그 소출이 굉장히 적게 나요. 시내에 계시는 분이 와서 미나리를 해서 판매를 해보면 어떻겠나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몇 농간을 조금씩 그게 해보니까 벼농사보다는 수입도 좋고. 청도의 농부들은 바지런히 움직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공급해 미나리는 지저분한 물에 산다는 기존의 인식을 바꿨죠. 게다가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양이라 물갈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벼농사에는 맞지 않는 환경이 미나리에겐 최적의 조건이 된 겁니다. 생산량의 80%는 현지에서 소비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맛보기 어렵죠. 삼겹살에다가 이렇게 미나리를 돌돌 말아서 먹는 거예요. 싱싱한 미나리가 기름기 많은 삼겹살의 맛을 눌러주며 향긋한 맛을 더합니다. 이제 그런 게 이게 만약 우리가 간이 안 좋은 사람 간 해독 시켜주고 씹어보면 되게 아삭아삭해요. 미나리가 아삭아삭하면서 향이 있고 그래서 그 맛이 되게 좋아요. 집에서도 미나리는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조림을 할 때 함께 넣어 먹는 건데요. 먼저 갈가자미를 잘라 물에 삶습니다. 갈가자미는 산란기를 앞둔 3월이 살이 통통하고 맛이 좋을 때죠. 미나리의 향과 색감을 그대로 즐기려면 데쳐 먹는 게 제격입니다. 미나리에는 혈압을 낮춰주고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천연 약재가 된답니다.
봄 곁에 해묵은 이불 호청을 말리듯 청도에선 간물이 곱게 든 천이 따사로운 햇살 속에 마르고 있습니다. 봄 햇살이 좋아서 간물 염색이 잘 되겠다. 청도는 납작한 모양의 반시감으로도 유명한 고장입니다. 석탄병이라는 떡을 찔 때 이게 쌀가루에다가 간가루를 섞어서 찔 거거든요. 떡이 참 맛있기도 하고 이게 영양도 좋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석탄병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떡입니다. 잣과 꿀이 들어가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데요. 그 맛이 어찌나 좋은지 아낄 석, 삼킬 탄자를 써 삼키기가 아까운 떡이라는 뜻의 이름이 붙을 정도입니다. 가을에 깊은 맛을 지닌 감과 추운 겨울을 보낸 향긋한 미나리를 품은 청도. 청도엔 사치스럽지 않고 소담한 계절의 맛이 있습니다. 짭짤한 생선구이가 이 봄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두툼한 살집을 자랑하는 생선 사이 봄의 또 다른 주인공 꽁치가 있습니다. 계절마다 찾아오는 손님들로 항구의 주인공은 매번 바뀝니다. 요즘 항구를 접수한 건 꽁치입니다. 상자마다 가득가득 꽁치가 꽉 차 있습니다. 탄탄하고 탄력이 탄탄하고 이거 조금 안 좋은 거는 눌리면 쑥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꽁치는 봄에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맘때면 포구 한쪽에선 온종일 꽁치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꽁치는 연탄불에 구워 먹는 게 최고죠. 1년이면 다 성장해 산란을 할 만큼 꽁치는 번식력이 강한데요. 수온이 따뜻해질 지금이 산란기입니다. 성질 급한 꽁치는 바로 죽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꽁치는 이게가 싱싱해야 해가 되지 어지간히 안 싱싱해가고 해가 잘 안 됩니다. 꽁치가 아무리 흔해도 물회만큼은 바다에 와야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입니다. 물회가요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뭔 고기인지 모를 정도로 맛있네. 지금 어촌 마을에선 집집마다 꽁치로 젓갈을 담느라 바쁩니다. 싱싱한 꽁치를 통째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 천일염을 적당히 버무려 4~5개월 정도 삭히면 맛있는 꽁치 젓갈이 됩니다. 4월서부터 5월 이렇게 이제 담가 가지고 요것도 이제 내장을 빼면 맛이 없어요. 젓갈이. 꽁치 젓갈은 꼭 봄꽁치로만 담가야 제맛이 납니다. 가을에 나는 꽁치는 기름이 너무 많아요.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도 그걸 가지고도 한번 담아봤지요. 담아봤는데 기름이 너무 차서 젓갈이 안 되고 봄에 난 그래야만이 이제 기름도 덜 차고 젓갈 담그는 데는 아주요 봄철에 나는 꽁치가 적게 아주 좋아요. 꽁치 액젓은 조선시대부터 전해오는 전통 음식입니다. 담근 지 1년 정도 지난 젓갈에 건더기를 걸러내 만들죠. 전라도 김치에 갈치젓이 빠지면 섭섭하듯 동해안 어촌 지역에선 김치에 꽁치 젓갈이 들어가야 제맛이 난답니다. 요 맛으로 요런 데서 한다. 꽁치 젓갈이 꽁치는 살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 꽁치 젓갈은 항상 단맛을 주기 때문에 음식을 해놔도 그래 맛이 있어요. 깊은 맛도 있고. 수육을 먹을 때도 꽁치젓이 필수. 과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섞으면 꽁치 젓갈 쌈장이 되는데요.
수육을 미역에 싸서 쌈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별미랍니다. 옛날에는 가까운 바닷가에도 꽁치가 많았습니다. 잡는 방법도 지금과 달랐죠. 해초 밑에다 이래 살랑살랑 흔들면은 꽁치가 막 많이 온다고. 새카면 어떻게 온다고. 오면은 요 손을 그 해초 밑에다 이으면은 여기 막 올라와요. 산란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오면은 잡아가지고 배 올리고 잡아가지고 배 올리고 이렇게. 꽁치는 해조류에 몸을 비비며 알을 낳습니다. 이런 습성을 이용한 것이 손꽁치잡인데요. 해조류를 바닷물에 늘어뜨리고 있으면 꽁치들이 모여들어 알을 낳는데 이때 손을 넣어 재빨리 꽁치를 잡았습니다. 요즘 꽁치를 잡기 위해선 울릉도 인근까지 제법 먼 길을 달려야 합니다. 꽁치는 유자망이라는 길다란 그물을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해서 잡습니다. 그물 길이만 해도 80m에 달합니다. 꽁치가 물에 이제 한 10m 여기 포식하고 있다가 배 떨어지면 여기 물 위로 딱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제 그 자망의 그물에 걸리는 거거든요. 불빛을 좋아하는 꽁치는 어두워지면 밝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때 꽁치의 가늘고 긴 주둥이가 좁은 그물코에 걸려 잡히는 거죠. 꽁치와 함께 예상치 않은 귀한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독도의 바다사자 강치입니다. 강치에게도 어부에게도 꽁치는 봄이 준 선물입니다. 선물 꾸러미를 챙기느라 갑판 위는 밤이 늦도록 쉴 틈이 없습니다. 붉게 타오릅니다. 대낮 같은 밤을 지낸 이들에게 보내는 축배입니다. 꽁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선입니다. 싱싱하고는 이렇게 지도 이게 바닥바닥하니까요. 그게 싱싱한 물이거든요. 꽁치는 묵은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생선입니다. 묵은지에 꽁치 몇 마리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 얼큰하게 끓이면 밥 한 그릇은 뚝딱 비우게 만드는 밥 반찬이 됩니다. 꽁치살을 다진 뒤 갖은 채소를 넣고 전을 부치면 꽁치로 만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고소한 별미전이 됩니다. 우리 애들들은 이거 이제 과자 사 먹이는 것보다 이거 꺼가지고 아빠가 잡아오니까 집에 있으니까. 영양가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그냥 놔두면 지절로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놀면서 이제 하나씩 집어 먹고 나가고 이제 이랬지. 어떤 요리든 꽁치만 있으면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된장을 푼 물에 꽁치를 넣고 푹 끓인 뒤 잘 익은 꽁치를 꺼내 살만 따로 추려냅니다. 잔뼈는 있지만 그래도 단뼈는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요 큰 뼈만큼은 골라내야 되거든요. 발라낸 꽁치살은 다시 넣고 끓여냅니다. 여기에 국수를 넣고 삶아내면 바닷사람들만 아는 별미 꽁치 장국수가 완성됩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진 일품 요리입니다. 꽁치는 생물보다 통조림으로 더 유명합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한국 음식들이 통조림에 담겨 전투 식량으로 보급됐습니다. 이때 어획량이 많던 꽁치가 포함됐죠. 그 후로 꽁치 가공업은 급성장했고 대중적인 서민 음식이 됐습니다.
90년대 이후 참치 통조림에 밀린 꽁치는 다시 변신을 합니다. 바로 과메기입니다. 과메기는 원래 청어로 만들던 음식입니다. 하지만 청어가 귀해지면서 기름기가 많은 꽁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죠. 옛날에 아버지가 배를 타고 이래갖고 꽁치를 잡아오면 몇 마리 가져오면 이제 집에서 처맞기 때 옛날은 초가집이라서 처맞기 때 내려놓으면 집으로 엄마가 엮어놓으면 그거 갖고 이제 마르기 전에 한 며칠 안 돼가 덜 마른 상태에서 우리는 빼먹어요. 빼먹고 이러다 보면 진짜 맛있다니까. 꽁치가 발에 밟힐 정도로 많던 시절 생꽁치로 특별한 음식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게 포항에는 이게 꽁치 두드리는 거를 당구 친다 이러거든. 당구를 쳐가지고 그래 이렇게 국도 끓이고 그래가 먹고 옛날에 그래 먹었다고. 칼로 다져 만든다고 해서 꽁치 당구국입니다. 콩나물에 간장만 넣고 끓이다가 다진 생선을 어묵을 만들 때처럼 숟가락으로 뚝뚝 떼어 넣습니다. 그래 옛날에 이 초상 때나 뭐 큰일 때 잔치할 때나 결혼식 할 때 그 주장 이거를 막 국을 끓이고 옛날에 집에 밥하고 이래 집에 손님 받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 전해오는 토속 음식이지만 요즘은 과메기 만들 꽁치도 귀해지면서 맛보기 어려운 음식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시절 결핍을 채워주던 풍요로운 음식이 꽁치였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같은 맛, 그 맛이 봄바다에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동아시아로 뻗어가는 항만을 가진 울산. 역동하는 중공업의 도시 울산은 부추로도 유명한 고장입니다. 들판에 푸릇푸릇 부추가 자랐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부추는 길쭉하고 잎이 가늡니다. 반면 노지 부추는 길이가 짧고 육질이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성장 속도도 빨라서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한데요. 부추는 베어줄수록 길이도 더 자라고 단단해진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왼쪽에 보이는 게 초벌부추, 오른쪽이 다시 자란 부추입니다. 언제 수확한 부추든 씻을 땐 손에 힘을 빼고 살살 다뤄야 합니다. 이게 수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연하다 보니까 잘 만지고 이게 부딪히게 하면 이게 부추가 멍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세각시도 알아듣지. 그렇게 씻어야 돼요. 차가운 성질을 가진 돼지고기와 따뜻한 성질을 가진 부추는 찰떡궁합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맞추며 부족한 점을 채워주듯이 말이죠. 부부의 정을 돈독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정구지라고도 하고 예, 또 뭐 벽을 뚫을 정도로 오줌 뚫기가 좋다고 그래서 파배초라고도 하고 아니 말해놓고 나니까 부추의 매운맛 성분인 황화알릴이 몸의 피로를 풀고 활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유독 경상도에서는 부추를 많이 먹습니다. 특히 부산에서의 부추 사랑은 유별나죠. 부추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부산에 있습니다. 돼지국밥에 양념한 부추를 통째로 넣어 먹는 건데요. 처음 시작은
돼지 부산물로 만든 국밥의 누린내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부추 없이는 돼지국밥 못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하루에 수도 없어요. 갖다 넣는 게 수도 없어요. 금방금방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또 갖다 넣고 또 갖다 넣고. 골목엔 아침마다 부추 트럭이 줄을 섭니다. 경상도 지역의 돼지국밥이 대중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추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됐습니다. 부추 겉절이에 꼭 들어가는 게 멸치젓입니다. 경상도에선 간장 대신 멸치젓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에 멸치젓을 담는 건 한 해 농사나 다름없죠. 멸치에 소금 넣어 잘 삭히면 시간이 더해져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여기는 바닷가에 이래가지고 아무 나물이라도 데쳐가지고 멸치 젓갈에 뭐 김치랑 뭐 바다풀 나물 그런 데도 다 젓갈 들어가야 돼 바닷가. 멸치젓은 나물이며 김치며 간을 맞출 때 두루 사용하지만 특히 부추김치는 멸치젓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이 액젓으로 부추를 살짝 절입니다. 소금에 간해가지고 김치를 담그면 김치가 좀 부추가 질기고 맛도 없고 그런 때문에 이건 이제 멸치 액젓 가지고 그래 해. 곰삭은 멸치 액젓만 있으면 부추김치는 다 담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념을 넣고 골고루 버무리는데 세게 버무리면 풋내가 나기 때문에 아기 다루듯 살살 묻혀냅니다. 부추김치는 역사가 깊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김치의 원형인 채소절임을 부추로 해먹었죠. 장어 중에서도 힘좋기로 유명한 붕장어는 부추와 잘 어울리는 식재료입니다. 장어의 살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 고안해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오면 채로 걸러냅니다. 여기에 우거지와 고사리를 넣고 육수를 부어 푹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어주는데요. 장어와 부추는 모두 허약한 몸을 튼튼하게 해줘서 함께 먹으면 더 몸에 좋답니다. 잘 구워낸 멸치에도 부추김치를 곁들입니다. 봄에 입맛 없을 때 멸치랑 전구지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입맛도 확 돌고 향도 나고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완전 맛이 너무 몰당하게 좋아요. 바다와 땅이 내준 봄의 맛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늘고 여린 봄 안에 힘찬 기운을 잔뜩 품고 있는 부추. 이 봄 부추를 먹고 기력을 충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렁찬 폭포 소리가 퍼집니다. 1년에 10만 명의 피서 인파가 찾는다는 밀양의 얼음골 계곡입니다. 긴 시간 물에 씻겨 깊은 소를 이루고 있는 이곳이 호박소입니다. 시원하다 못해 한기까지 느껴진다는 얼음골 계곡. 얼음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곳으로는 단연 이 밀양 얼음골이 첫손에 꼽힙니다. 비밀은 바로 이 바위 틈 사이에 있습니다. 온도계를 놓았더니 순식간에 영상 2도까지 내려갑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저 위쪽에 보시는 암벽에서 그 풍화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암편들이 이 산의 경사면에 쌓여 있는 이런 지형을 너덜 또는 애추 또는 테일러스라고 부릅니다. 밀양 얼음골에 발달한 이 너덜 지형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름철에 저온 현상 그리고 결빙 현상 그리고 하단부를 통한 냉기 유출 현상이 아주 뚜렷하고 긴 시간 동안 여름철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위를 지나온 차가운 냇물은 귀한 생명을 품었습니다. 여기 많네. 양동이 하나만 들고 나서면 얻을 수 있는 것, 양도 꽤 많습니다. 보기보다는 이게 농고동인데 이 계곡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논에 보면 못 심은 한데 깊은 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모이 가지고 이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 농사에 그 작은 풀은 이제 보드란 풀은 이거 다 뜯어 먹어야 됩니다. 논고동은 하루 정도 물에 담가도 해감을 시킨 다음 물에 여러 번 씻어냅니다. 끓는 물에 넣고 삶으면 되는데 이때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바로 건져내야 한다네요. 바로 꺼내내. 이 영양가도 참 좋아요. 사람한테 이거 뭐 이런 걸 먹으면 그 농경 사람들 그 땀 흘리고 이런 거 하면서 먹고 하면 참 몸보신이 됩니다. 고기 한 번 먹기 힘들었던 시절 단백질을 보충해주던 보양식이 논고동이었답니다. 칼슘과 철분도 많이 들어있죠. 하지만 삶아서 일일이 알맹이를 빼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까다로운 식재료가 아닙니다. 오늘은 초무침을 만든다는데요. 이때 맛을 좌우하는 게 이 고추장 양념입니다. 고추장 양념에는 사과청, 사과식초, 거리 해가 버물러 넣으면 시원하게 맛이 좋아요. 이 사과가 맛을 내는 비결이었군요. 채를 썰어서 오이와 함께 넣어도 좋습니다. 오이도 상당히 맛있고 사과도 우리야 사과가 맛있고 같이 먹으면 좋지. 논고동에 향긋한 사과와 오이가 먹음직스럽게 버무려집니다. 여기에 국수까지 넣는군요. 이 강렬한 맛의 유혹을 어찌 이겨내겠습니까? 무성한 호박 넝쿨 사이에도 먹을거리가 숨어 있습니다. 호박잎도 좀 같이 따라. 이게 뭐예요? 호박 쑥꽃. 쑥꽃? 네, 호박 쑥꽃. 저 호박 되는 거는 요 딱 물고 있다 요래. 저 물고 있네. 예. 저기 안 꽂히고. 먹을거리로 이용하는 건 호박이 맺히지 않는 쑥꽃입니다. 안꽃은 호박에 안 입은데 요래 맺어 있거든요. 그건 이제 호박을 키우기 위해서 안 따먹고 이거는 이제 따가 반찬도 해무도 되고 안 해무도 되고. 예전엔 뜸 들일 때 함께 채소를 찌곤 했습니다. 가지, 부추와 함께 호박, 쑥꽃도 살짝 찝니다. 이제 전구지하고 가지하고 그 오늘 내가 이래 뭉쳐가지고 냉국 태우고. 솥에서 꺼낸 잘 쪄진 채소들은 차가운 물에 담가 식힌 다음 먹기 좋게 찢어 놓습니다. 여기에 깨소금과 마늘, 간장을 조금 넣어 조물조물 무칩니다. 식은 보리밥 위에 채소들을 얹고 차가운 물을 부어 냉국을 만들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물 덕분에 시원한 냉음식들이 여름 밥상에 오르곤 했습니다. 여름 속 겨울을 사는 얼음골 사람들은 이렇게 긴 소매 옷을 입곤 한답니다. 이분들이 산에 오른 이유는 마가목 때문입니다.
이곳은 개인 소유지라 마가목 채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마가목은 산삼나무라 불릴 만큼 약효가 뛰어난 나무랍니다. 마감목은 껍질도 잘 벗겨집니다. 근데 이 나무가 그래 흔한 곳이 나무가 아니거든요. 이제 차온 곳에만 이제 서색을 하거든요. 한여름이라도 여기서는 그래 막 여름을 못 느끼지 저희들. 마가목은 해발 800m가 넘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데 얼음골 계곡에선 낮은 곳에서도 마가목을 흔하게 볼 수 있답니다. 그만큼 온도가 낮다는 뜻이죠. 옛날엔 바위 틈 사이에도 얼음이 많이 얼었기 때문에 여름이면 나무 대신 얼음을 캐서 지게에 지고 내려가기도 했답니다. 아이 참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친구들하고 내기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요? 손 누가 오래 했냐. 그러면 손 넣으면은 누구도 1분을 못 넘겨요. 얼음골에선 여름에도 춥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덮여줄 음식을 자주 해먹는데요. 이 마가목이 제 몫을 톡톡히 한답니다. 아유, 갖기 좋네. 소금땅이라고 억수로 싫어요. 아이고, 알도에 들어가 있구나. 오늘 되고 내일 되고 모레 되고 이렇게. 뱃속에 알이 꽉 찬 씨암탉이 오늘 마가목의 단짝입니다. 이거 딱 걸렸지. 마가목 가지를 손질해 넣고 닭과 함께 푹 삶습니다. 이때 마가목 열매도 함께 넣어줍니다. 이게 마가목 열매인데 말려가지고 한 월 정도 말려가지고 이게 닭삶 때 넣으면 더 좋아요. 마가목은 신경통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양기를 북돋아주는데도 그만이랍니다. 여기는 추운 지역이 돼갖고 이게 닭에 나오는 따신 기운이 있어가지고서는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옛날부터 먹어왔어요. 1시간 정도 푹 끓이면 마가목 향이 은은하게 우러납니다. 그런데 닭과 나무는 건져내고 육수만 따로 받아둡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이 국물에다가 밥을 해가지고서는 비빔밥을 할 거예요. 걸러낸 육수를 한 소끔 끓인 다음 차갑게 식힙니다. 이 닭육수를 넣어 밥을 짓는다네요. 이렇게 밥을 하면 윤기가 돌면서 아주 고소한 맛이 난답니다. 밥 잘 때 나로. 잘 때, 진짜 잘 때. 몸 떠시는 기운이 많거든 이거 마가목 이 자체에서 나무에서 차분 거 하고 떠신 거 하고 이래. 마가목을 넣어 육수를 냈기 때문에 밥에 따뜻한 기운이 더해진답니다. 여기에 나물들을 얹고 고추장 양념을 넣어 쓱쓱 비벼서 먹습니다. 얼음골의 차가운 기운을 이겨내기 위한 여름 보양식입니다. 잘 익은 토종닭은 살만 따로 발라낸 다음 바로 얼음을 넣어 차갑게 식힙니다. 얼음을 이걸 고기에 넣어야 고기가 식히지지. 그리고 엄청 살이 쫀득쫀득해지고. 이래고 자 식혀주세요. 예. 그리고 기름 다 빼냈으니까 요래 갖고 냉채로 하면 시원하고 아삭아삭하게 맛있어요. 흔한 게 얼음이라 냉채도 자주 해먹었습니다. 마가목과 청을 담아놓은 거예요. 설탕 대신 마가목 청으로 단맛을 내고 초고추장 양념이 고기살에 골고루 배이도록 무칩니다. 채소를 마지막에 넣어 살살 버무려주면 담백한 닭살과 쌉싸름한 채소가 어우러진 시원한 별미 냉채가 완성됩니다. 눈이 살짝 웃는다 이거. 우리 마을에는 이 돼지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잔치하고 그러거든요. 삼복더위에 일하느라 지친 마을 사람들이 돼지 머리로 몸보신을 할 생각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 삶은 다음 살만 발라내 잘게 다집니다. 여기에 매운 고추와 피망 등 채소를 썰어 넣고 잘 버무립니다. 이대로 보자기에 넣은 다음 무거운 돌을 얹어 굳히면 편육이 만들어집니다. 이 결이 탄탄하게 응고가 돼가 야물은. 3일 정도. 예, 3일 되네. 이래 딱 썰이면 편. 맛이 어때요 그러면? 쫀득쫀득 맛있죠. 채소를 넣어 편육을 만들면 느끼한 맛도 줄고 썰어 놓으면 색깔도 참 예쁘죠. 편육은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냉채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양념으로 넣는 고춧가루가 차가운 성질을 가진 돼지고기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맛도 궁합도 잘 맞는 짝꿍인 셈이죠. 돼지고기가 우리 차분 성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대추를 넣고 이렇게 이제 무치면은 이게 궁합이 잘 맞다고 그러네요. 차갑거나 혹은 뜨겁거나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탈이 나기 쉽죠. 하나의 음식 안에 차가움과 뜨거움을 함께 버무린 참 지혜로운 음식입니다. 아니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찹쌀과 맵쌀을 섞어 반죽을 합니다. 떡을 만든다는군요. 야 반죽이 딩강진강 한번 보이소. 그죠? 아이고 반죽 맞지 맞다. 잘 됐어 이거. 잘 됐다. 해도 되겠네 야. 그래. 저번에 할매들한테 뻔보고 일 안 합니까? 잘했네. 그런데 떡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넓적한 것이 꼭 빈대떡처럼 생겼는데 정말 빈대떡 부치듯 참기름을 바르고 굽습니다. 구울 때는 반죽이 평평하게 유지되도록 계속 눌러가며 구워야 한다는데요. 옥산디야 저 오동 쪄도. 옛날 소식 아니야. 안 두드리면 터시터시하게도 떡이 그리 오래 두드리면 곱다 이거. 토닥토닥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하게 떡이 구워졌습니다. 매끈하게 구운 떡은 보기 좋게 썰어 놓습니다. 떡국을 만든다네요. 떡국에 구운 떡을 넣는 것도 생소한데 육수도 다릅니다. 이게 돼지 등뼈하고 머리뼈하고 이거 사올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국물. 이게요? 예. 옛날에는 돼지를 흔히 많이 잡아먹고 이거 육수로 가지고 떡국도 해먹고 구수도 해먹고 밥도 말아먹고 요즘 돼지국밥이 이걸로 된 것 같습니다. 예. 밀양에선 진하게 우려낸 돼지 사골 육수에 떡이나 밥을 말아먹곤 했다는데요. 구운 떡을 가지런히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색색의 고명을 얹습니다. 이렇게 만든 떡국은 고소하면서도 쫄깃하죠. 돼지 사골 육수에 구수함이 더해지면 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이 거뜬해지곤 했습니다. 시원한 냉채에 뜨거운 떡국 한 그릇 나눠 먹으니 저절로 힘이 납니다. 그래 먹고 나면 며칠까지는 아따 그때 잘 먹으나 덥단하고 좋더라 이렇게 하면.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음식처럼 굳은 일, 좋은 일 함께 나누는 게 삶을 사는 지혜겠죠.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차가움을 잃지 않는 조화로움이 이 여름 밀양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과 산이 이어지고 길과 길이 만나는 곳.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과 장터로 향하던 장돌뱅이들이 수없이 넘나들었던 땅. 바로 함양입니다. 여름이 깊어가는 지리산 비탈밭엔 옥수수가 껑충 자라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손주까지 동원돼 땡볕 아래서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데요. 농약도 안 친 이 싱싱한 옥수수는 사람이 아닌 소가 먹을 여물입니다. 소한테는 조사료로서 옥수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옥수수가 소한테는 보약입니다. 왜요? 이게 영양 가치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풀보다 영양 성분이 굉장히 좋아서 소를 옥수수 급여할 때는 사료도 안 줍니다. 사람도 먹기 힘든 유기농 농산물을 먹는 소. 여기선 소가 사람보다 더 상전 대접을 받고 있나 봅니다. 예전부터 함양 농부들은 지리산 자락에 소를 방목해 키워왔습니다. 소 덕분에 논 갈고 밭 가는 농사의 고단함을 덜었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으니 아버지에게 소는 귀한 존재였죠. 평생 소를 키우셨던 아버지를 따라 아들도 자연스레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 아들 6까지 소 키우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소를 키우는 사람이요. 왜? 아빠랑 할아버지랑 같이 소를 키우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면 소재지에 불과한 안의면. 이곳을 전국의 식도락가들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갈비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양 읍내보다 더 큰 우시장이 섰었죠. 우시장은 사라졌지만 갈비는 여전히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연세 지긋한 마을 어르신들은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푸짐한 갈비탕의 맛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옛날에는 참 갈비탕이 매일 먹을 수 있습니까? 좀 잘 사는 사람들이나 좀 막 장에 오면 한 그릇 하거나 이제 그런 실정이지. 제대로 그런데 그때부터 할머니가 하도 인심 좋던지 오면은 막 국물이라도 막 한 그릇 더 주고 싶어서 국물을 항상 끓으니까 국물도 갖다 드시고 많이 인심도 그렇고 할머니가 참 그래. 안의 갈비탕의 맛은 좋은 갈비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갈비 자르는 크기부터 큼직합니다. 두께는 여느 지방과 다르지 않지만 길이가 훨씬 길어서 갈비 한 덩어리에 붙은 고기가 푸짐하죠. 이렇게 자른 갈비는 용도에 따라 수놈과 암놈을 구분해서 씁니다. 암놈은 기름기가 많은 게 좀 부드럽고 그리고 탕용으로 많이 나고 요거는 쑥놈은 찜용으로 이제 많이 나요. 살이 많은 게. 매일 아침 갈비가 들어오면 그날 끓여내는 것이 이 집의 원칙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할머니 때부터 지켜온 일이죠.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 있지만 할매 소고리 담아갖고 밤새도록 선풍기를 돌리나요. 이제 안 쉬고 그러라고 쉬지 말고 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연탄불에다 앉혀갖고 삶아. 그래갖고 이제 점심시간 할머니 만나서 새벽에 한 3시 되면 일나갖고 막 끓이고. 안의 갈비탕은 다른 뼈를 일체 넣지 않기 때문에 국물 색깔이 맑은 게 특징입니다. 너무 많이 삶으면 안 돼요. 이게 국물이 우러나요. 그래서 약간 삶아갖고 이제 식어갖고 핏물을 빼버리고
그래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핏물을 빼낼 정도로만 살짝 삶아낸 고기는 찬물에 넣고 박박 씻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갈비에 남아있는 잡내가 완전히 제거되고 갈빗대에서 고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생수를 해갖고 한 3시간 해야 돼요. 푹 삶아낸 고기는 또 한 번 손질을 거쳐야 합니다. 삶아진 갈비를 건져내 고기에 남아있는 기름기를 손으로 하나하나 떼어내야 하죠. 너무 많이 삶으면 뼈가 빠지고 맛도 덜하고 적당히 삶아야 맛있어요. 적당히 삶는다지만 갈비탕에 들어갈 고기를 손질하는데도 4-5시간 수고를 들여야 합니다. 시간과 정성이 담뿍 들어간 음식인 거죠. 오랜 기다림 끝에 아니 갈비탕이 뚝배기에 담깁니다. 투명하고 시원한 국물에 뜯는 맛까지 제대로 살린 든든한 한 끼입니다. 갈비는 어떻게 분리해내는 걸까요? 도축된 소에서 뼈와 살을 발라내 부위별로 나누는 일을 발골이라고 합니다. 4등분한 소의 몸체를 가지고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상처 없이 뼈와 살을 완벽하게 분리해내야 하는 고도의 작업. 발골은 날렵한 칼솜씨와 정확도를 요구하는 우리의 전통 전문 기술입니다. 만약 칼질을 한 번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 소고기는 정육과 지방으로 구분이 뼈와 뼈에 살을 붙이는 것과 지방에 살을 붙이는 것과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칼질하는 데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갈 수 있겠죠. 지방은 300원이고 고기는 최하가 10,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있는데 그 금액의 차이는 이미 많을 수 있겠죠. 칼질 잘하고 잘못하에 따라서 두세 사람의 임금비는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갈비는 고급 부위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발골을 해내야 합니다. 갈비살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얼음 알갱이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동그란 조직이 지방, 선으로 된 것이 단백질입니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갈비 특유의 식감과 맛을 내는 것이죠. 소의 갈비뼈는 모두 13개. 이 중에서도 5번, 6번, 7번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고기 표면에 눈꽃 모양이 선명하고 뼈에 붙어있는 살의 양도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한눈에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선비문화의 산실답게 함양에는 아직도 수백 년 된 고택들이 즐비합니다. 이 댁은 조선 성리학의 대가였던 일두 정효창 선생의 고택입니다. 사랑채에서 바깥 양반들이 시조를 부며 풍류를 즐기는 동안 안채에서는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종부가 손님상에 올리는 음식은 갈비찜입니다. 학문을 논하는 선비들에게 안주인은 극진한 정성을 갈비찜에 담아냈던 거죠. 칼집에 넣는 것도 이제 좀 더 그 냄새가 잘 빠지라고 그러고 나중에
양념할 때 양념이 잘 스며들으라고 좀. 그 옛날엔 층층시하 시어른들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위장과 치아가 튼튼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고기를 최대한 연하게 하는 것이 이댁 갈비찜의 특징입니다. 양념도 자극적이지 않도록 최대한 심심하게 합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배를 곱게 갈아 배 보자기에 꼭 짜놓고 갖은 양념들과 집간장으로 간을 맞춘 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500년 된 솔송주도 넣습니다. 지리산 소나무로 담근 술입니다.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갈비찜이야말로 슬로우푸드 조리법의 원조가 아닐까요? 하루 정도 새서 양념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따로 놓은 육수물에 같이 이제 끓이면 돼요. 무른 고기에 양념이 배어들 때쯤 각종 견과류와 버섯, 채소를 고명으로 얹습니다. 얌전하고 품격 있는 것이 영락없이 선비 집안 음식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극진한 정성으로 밥상에 올랐던 갈비. 뼈대 있는 우직한 맛이 함양에 남아 있습니다. 여름에 대구를 찾는다는 건 좀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고 알려진 곳이죠. 더울 땐 먹는 것도 일입니다. 무더위가 쨍할수록 대구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국밥입니다. 국밥집 가마솥은 더울수록 더 펄펄 끓는답니다. 사골 육수에 선지와 대파, 무를 넣고 끓이는데 고춧가루 양념으로 얼큰하게 맛을 냅니다. 마지막에 고추기름을 넣고 다진 마늘도 듬뿍 올리면 이게 대구식 국밥입니다. 땀 뻘뻘 흘려가며 먹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대구 사람들에겐 이만한 여름 음식이 없습니다. 시원한 맛도 있고 옛날 맛이 되살아나고 그렇지. 이분 말씀을 들으니 문득 궁금해집니다. 대구의 옛 맛도 지금처럼 이렇게 얼큰했을까요? 이곳은 고려말 목화씨를 가져온 문익점 선생의 후손들이 모여 산다는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대구의 옛 음식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세 끼 밥상을 차려야 했던 대구 아낙들에게 여름은 그야말로 고역이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구두를 신고 가면 뒷굽이 쑥쑥 다 들어갔어요. 그 찻길 그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그만큼 더웠어요. 부산 같은 데는 바다라도 있지만 여기는 진짜 사방이 분지라 가지고 진짜 더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서울 있다가 여기 대구 오니까 친구들이 유배당했다고. 아무리 잘 보관한다 해도 한계가 있으니 여름엔 더 자주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름에 돌아오는 시조부님 생신이 제일 큰일이었다는데요. 그때 만들었던 음식이 닭 완자탕입니다. 닭살만 발라내 파와 함께 잘 다진 후 동글동글하게 완자를 빚어 전을 부칩니다. 손이 참 많이 가는 음식인데요.
미리 해놓을 수도 없으니 생신날이면 밤을 꼬박 새기도 했답니다. 겨울 같으면 막 거전날이라도 해놓는데 그때 적성 요리를 해내야 되니까 밥을 드셨네. 밤에 네. 새벽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기 시작해가지고는 다 준비해놨다가 새벽녘 때부터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겠어요? 잠을 못 주무시지 이제 그날은. 전을 부치고 나면 살을 발라내고 남은 부위를 이용해 육수를 끓이는데 보기만 해도 매콤한 고추가 잔뜩 들어갑니다. 그게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붉은 것보다는 이렇게 안 붉으면서도 매콤한 맛이 나니까 좋죠. 고소한 완자전과 매콤한 육수가 어우러진 닭 완자탕입니다. 만드는 이의 고생이 상당하지만 큰일 있을 때면 늘 상에 올랐던 귀한 음식입니다. 삼복날이면 며느리들은 아궁이 앞을 꼬박 지키곤 했습니다. 복날 챙겨 먹는 음식이 하나 있다는데요. 우선 뜨겁게 달구어진 가마솥에 소고기를 볶습니다. 고기를 볶을 때 무와 고춧가루 양념도 함께 넣고 볶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물을 붓고 끓입니다. 뭘 만드시나 했더니 육개장을 끓이신다네요. 그런데 고기를 삶아서 넣는 서울식 육개장과 달리 고기를 먼저 볶다가 나중에 물을 붓고 끓입니다. 특히 대파와 부추를 많이 넣어 끓이는 게 특징입니다. 어느 정도 끓고 나면 고춧가루와 마늘 그리고 참기름을 섞은 양념장을 풀어 넣습니다. 매운맛의 활용점정인 셈이죠. 복날 대구 사람들은 이렇게 육개장을 끓여 먹곤 했다는데요. 만드는 과정을 보니 선지만 빼면 국밥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음식 중에 육개장처럼 매운 음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대구 사람들은 복날에 매운맛의 육개장을 끓여 먹기 시작한 걸까요? 동국 세시기에는 개고기를 파와 함께 삶은 게장국을 삼복에 먹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소고기를 이용해 게장국처럼 끓인 음식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대구탕이라고 불렸던 육개장입니다. 대구의 국물 음식은 대부분 이 육개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밥, 해장국처럼 이름은 달라도 고춧가루를 넣어 얼큰하게 끓이곤 하죠. 일단 좀 매운 양념이 들어가야 맛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고추하고 뭐하고 차가운 거 먹보다 뜨거운 게 먹는 게 속이 시원하게 더 이기는 하나 방편이죠. 집에 이제 한 번씩 내려오면은 그래도 이제 이 육개장 같은 거 이렇게 벌겋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이 대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아 오늘 뭐 좀 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분이 들죠. 예.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의 대구는 더위가 쉬 가시지 않는 곳입니다. 팔공산 계곡엔 더위를 피해 나온 대구 사람들로 넘쳐나죠. 가창 계곡에서도 오랜만에 뭉친 친구들이 요란하게 피서를 즐깁니다. 속도가 되게 빨라요. 잡기 힘들어요. 고기는 많은데 요령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소리 지르면서 확 이렇게 벌떼처럼 확 몰이를 해야 잡혀요. 더위도 나이도 잊고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이거 미꾸라지고. 물에서 장난만 치는 줄 알았더니 제법 많이 잡았습니다. 아, 많이 잡았다. 싱싱하다. 손톱으로 긁기만 해도 비늘이 잘 벗겨지니 손질하기는 수월합니다. 매운탕을 끓이신다는데요. 우선 물고기를 손질해서 물을 넣고 한 소끔 끓입니다. 양념장은 그 다음에 넣는데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에 파, 마늘 등 매운맛의 양념들이 총동원됩니다. 매워가지고 눈물 날 죽겠다. 왜 이렇게 맵게 하세요? 매운 거 좋아하는데 뭐. 그은한 거. 대구 사람들은 그은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예. 특히 대구 매운탕에는 제피가루와 산초가루 같은 톡 쏘는 강한 향신료도 추가됩니다. 그래 된장하고 제피하고는 비린내 없애려고 하면 필요하고 그래서 고추, 청양고추 그리고 우리 집에 나는 대로 씁니다. 맵다. 이름 그대로 정말 매운 탕이네요. 두 사람은 아까부터 잔뜩 들떠 있는데요. 군침이 도네. 이 조림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프라이팬에 둥글게 돌려 담고 기름에 튀깁니다. 이럴 때 우리 굉장히 많이 해 먹었죠. 먹으면은 기운도 상당히 힘도 좋아지고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맛도 좋고. 다 튀긴 후에는 기름만 따라내고 위에 양념장을 발라 조리듯 구워냅니다. 부추를 얹어 함께 먹으면 매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 통증입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아픔을 견디기 위해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그 즐거운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서 매운맛을 찾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닐까요? 대구 하면 딱 하고 떠오르는 대표 음식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소고기 음식이 발달한 곳입니다. 내당동에 서던 큰 우시장에서 소고기가 잘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여기보다 훨씬 많으지. 시장이 서는 날이면 도축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고기 부산물까지 다양하게 식재료로 활용됐습니다. 이건 소의 첫 번째 위인 양입니다. 작은 창자 부위인 곱창은 기름기가 많고 고소해 구이나 전골에 많이 쓰입니다. 양지머리는 부드럽고 기름기가 적은 가슴살로 국물을 낼 때 주로 사용하죠. 모두 내장 부위라 냄새나지 않게 손질을 해야 합니다. 누린내는 많이 납니다만은 그걸 안 나도록 밀가루랑 소금이랑 넣고 아주 깨끗하게 주물러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곱창과 양지머리를 바닥에 깔고 각종 채소들을 그 위에 올립니다. 양념장을 넣고 끓이는데 육수가 진해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도축장이 시내에 있었을 때만 해도 곱창 전골집이 굉장히 많았다는데요. 여름에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보양식입니다. 오드레기는 소의 심장에 붙어있는 힘줄 부위입니다. 오드득 오드득 씹힌다고 해서 오드레기라고 불리는데요. 기름기가 전혀 없어 볶음을 할 때 기름을 보충해 줘야 한답니다. 오드레기는 식감이 아주 쫄깃한데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이 많지 않아 별미로 손꼽힙니다. 갈비살은 익숙한 재료죠. 그런데 양념은 좀 다릅니다. 간장에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들어가죠. 보통 갈비찜 그러면 간장으로만 하잖아요. 근데 대구는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어서 매콤하게 또 매운 고추를 청양고추를 채썰어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맵겠죠. 한데도 깊은 맛을 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좀 더 시원한 맛과 깊은 맛을 함께 내도록. 대구 갈비찜의 핵심은 청양고추와 고춧가루 그리고 마늘이 내는 매운맛입니다. 대구는 청양고추 산지인 청송과 영양 그리고 마늘 산지인 의성이 가깝습니다. 대구에서 다양한 매운 음식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건 고추와 마늘 산지가 가깝기 때문인데요. 땀을 뻘뻘 흘리며 먹는다는 매운 갈비찜입니다. 손맛이 어깨 너머로 전해지듯 함께 둘러앉은 밥상에서 입맛이 대를 이어갑니다. 아이고 잘 먹네. 맛있어? 맛있나?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매운 것도 맛있어요 해야지 맛있으면. 뭐 전에는 부산물이 뭐 가격이 그런 쌌죠. 경험을 안 해봐 몰라요. 가격이 싸고 하니까 일반 서민들이 뭐 저렇게 못 찾던 것 같아요. 고기 먹을 돈은 없고. 예,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부산물이 오히려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먹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에 몸이 지쳐갑니다. 이럴 땐 식구들 또는 옛 친구와 마주 앉아 얼큰한 매운 음식을 나눠 먹으며 피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태양이 떠오르는 방면.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허리에 낀 포항입니다. 동이 터오자 배 한 척이 바다로 나섭니다. 요 며칠 태풍으로 날이 굳었던 탓에 오랜만에 나왔답니다. 부부는 요즘 참가자미를 잡습니다. 참가자미는 물이 차가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수심 100m 정도의 깊은 바다까지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은 어떠신 것 같아요? 몰라요. 좀 따라봐야지. 다행히도 참가자미들이 제법 걸려들었습니다. 참가자미입니다. 참가자미가 그렇게 커요? 네. 또 올라왔네. 와, 큰 거죠 지금? 네. 제 얼굴이 다 가리지잖아요. 진짜 크죠? 가자미류는 포항 어부들의 주 수입원입니다. 최근 10년 새 최대 어획 물고기로 이름을 올렸죠. 그 종류도 참 많습니다. 참가자미
시간이 가재미 종류가 한 20가지도 넘는다 이거. 출출해진 시간, 잡은 가자미 몇 마리로 물회를 만듭니다. 가재미는 저 땅콩이다 때려면은 가재미가 이거 먹으면은 고소하다니까 고소해. 고소한 맛을 이거 이제 신맛으로 먹는 손맛으로 이거 먹는다. 고소한 맛으로. 물회는 원래 어부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바쁜 어부들이 빠르게 끼니를 해결하다가 만들어졌죠. 생선살 몇 점을 고추장에 비벼 물 붓고 후루룩 마시듯 먹는 물회. 배 위에서 이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나이 먹은 노인들이 이 술로 잡숫고 막걸리 같은 거 잡숫고는 이 물회를 먹으면은 사람 속이 확 풀리거든. 그래서 이제 이 물회를 많이 먹는다. 아버님 때부터 이거를 드셨어요. 예전부터 배를 했으니까 그때 아버님한테 배운 거지. 배고플 땐 든든한 한 끼가 됐고 때로는 안주가, 때로는 해장국이 되기도 했던 물회. 원래 이게 찬밥으로 먹어요. 찬밥을 먹어야지. 배에 떠신 밥 있습니까? 국수가 있을 땐 국수를 말아 먹기도 했습니다. 금방 만들어놨더니 가지마는 맛이 꿀맛이다 꿀맛이다. 아침이 밝아오면 구룡포항에 배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전날 조업을 나섰던 오징어 배들입니다. 오징어는 습성상 밤에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죠. 육지로 돌아와 경매까지 마치면 아침 식사 시간은 늘 훌쩍 지나버립니다. 야, 오징어 잡아왔으니까 한번 썰어갖고 먹도록 합시다. 그럴 때면 역시 물회만한 게 없습니다. 포항에서 생선 물회만큼 인기가 좋은 게 오징어 물회입니다. 이또 결 반대로 썰어야 질기지가 않거든. 이건 잘게 썰어야 오징어는 양념이 잘 빼갖고 그래 맛이 좋아요 이게. 칼칼한 맛이 더해지도록 매운 고추와 양파도 썰어 넣습니다. 그리고 잘게 썬 오징어를 넣고 참기름과 고추장을 뿌려주면 입맛이 절로 도는 물회가 완성됩니다. 바쁠 때 배에서 만들어 먹는 또 다른 별미가 있다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제대로 맛이 막 바쁘고 할 때 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입에 갖고 한 접시 막 입에 넣어갖고 물물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된장에다가 된장에 참기름과 깨소금 솔솔 뿌린 양념장도 준비합니다. 쫄깃한 오징어회의 식감이 느껴지시죠? 오징어 물회로 아침을 대신하는 이 순간, 이 한 그릇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밤샘 작업으로 쌓인 피로와 찌는 듯한 무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진짜 뭐 밤새 작업해가지고 아침에 아침 먹을 때 시원하게 한 그릇 그냥 먹으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밤새 작업하고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오징어 물에 한 그릇 딱 먹으면 피로도 좀 풀리고 이래 또 한숨 자고 또 배 나가야 되고 연속이 연속.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든든한 한 끼 식사가 있어 거친 뱃일도 이어나갈 수 있는 거겠죠. 예전에는 지금과는 다른 어종이 물회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구룡포에 꽁치가 넘쳐나던 1970년대, 그때 물회의 주인공은 꽁치였습니다.
꽁치는 가시와 껍질까지 모두 발라내고 살만 사용합니다. 고기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손질하기가 까다롭죠. 꽁치 물회에 들어가는 재료는 가자미와 같은 흰살 생선 물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는 사과만 깔고 위에 이제 야채는 미나리는 이제 이 꽁치 해독을 시켜주니까. 지금은 꽁치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어 꽁치 물회를 쉽게 접할 수 없지만 꽁치 특유의 고소한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꾸준히 꽁치 물회를 찾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에 위치한 작은 해안가 마을 오도리. 이곳엔 아직 해녀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안기어 평생을 지낸 해녀들에게 이곳은 철마다 귀한 음식을 내주는 곳간입니다. 요즘 해녀들에게 가장 반가운 녀석들은 바로 성게입니다. 1년 중 여름 한철 단 한 달만 잡을 수 있다는 성게철이기 때문이죠. 성게 외에 해삼, 전복도 보입니다. 한 번 숨을 참고 작업하는 시간은 약 1분 정도. 이렇게 3시간 쉬지 않고 물 위를 오르내리죠. 우와, 전복이에요? 해녀들이 막 잡아올린 해산물은 훌륭한 물회의 재료가 됩니다. 단백질이 많은 성게는 과거 전량이 일본으로 수출돼 전복과 함께 몸값 높은 해산물이었죠. 미역 볶게 해놔도 맛있고요. 미역 볶게 해놔도 맛있고 또 성게 물에 해놔도 맛있고. 전복과 성게로 만든 해녀들의 여름 별식 물회. 여기에 반드시 넣는 것이 미역입니다. 성게 물에는 미역이 꼭 들어가야 돼요. 맛이 씹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해녀들은 보통 물질 나가기 전엔 밥을 먹지 않는다는데요. 배를 채우고 바다에 들어가면 숨이 차기 때문입니다. 물에 갔다 오면 진짜 하루만 4시간씩 일하고 오면 배고파 엎으시면 지대 싫어지려고 그래요. 어지럽고 막 싫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먹을 거는 백도를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이제 물에 한 그릇 삶고 나 몸이 가뿐하고 마음도 좀 개운하고 좀 힘이 좀 나는 것 같고 그래요. 육지로 나와 시원하게 들이키는 물회가 해녀들의 빈속 그리고 마음도 채워줬겠죠. 새콤한 해삼 초무침도 여름철에 자주 찾는 음식입니다. 채소에 고추장을 넣고 비벼 만드는 건 물회와 비슷합니다. 예, 해삼 물에 해도 맛이 좋은데 초무침 해놓으면 더 맛이 좋고 맛있어요. 식초하고 여는 오돌오돌하게 맛이 좋아요. 맛있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들어간다. 억수로 맛있다. 야. 미역에 된장을 묻혀 만드는 미역 장아찌도 해녀들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밑반찬입니다. 물이 생겨야 물이 이게 차근하게 여기 돌 지두카가 물이 짜근해야 그 맛이 배거든. 톳, 파래 등 대부분의 해조류가 장아찌의 재료가 되죠. 한여름에 밥맛 없을 때 찬물에 말아가지고 그 콩밭이나 밭에 가서 밥 메고 오가 땀을 척척 흘릴 때 이거 시원한 물에 얼음 타가지고 해도 되고 그냥 찬물로 해도 되고 물에 말아가지고 떠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그래 잡수면 맛있어요. 숙성시킨 장아찌는 다른 양념 없이 그대로 먹습니다. 밥 한 그릇 비우는 건 시간 문제죠.
해녀들이 온몸으로 차려낸 귀한 밥상입니다. 싱싱한 전복과 성게로 만든 물회는 뱃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뱃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물회가 이제 사람들의 입맛을 돋웁니다. 호로록 소리로 유혹하는 맛, 속 시원한 맛이 이곳에 있습니다.